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사고 당일인 지난주 목요일부터 헝가리 유람선 속보를 가장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신을 추가로 수습하면서 지금까지 사망자 18명, 실종자는 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뉴브강의 수심이 4.5m입니다. 30cm가 낮아져야 이 크레인이 사고 지점에 도착을 하고 일요일에 정상적으로 유람선을 인양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다페스트 현장 가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그 뒤로 보이는 사고 현장에서 인양 준비 작업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사고 현장에 대형 바지선과 포크레인이 보이실 텐데요. 물속에 있는 배와 포크레인을 와이어로 연결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런 작업은 우리 정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해 배 뒷부분을 포함해서 4군데의 와이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물망 설치도 오늘 완료됩니다. 한국에서 도착한 드론은 오늘부터 수색에 동원됐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100km 떨어진 허르따 지역을 기준으로 안쪽 지역에서 집중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승객 33명 중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지금까지 18명, 실종자는 8명입니다. 어제는 헝가리인 실종 선원 1명도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장을 원하는 유족들의 장례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르면 주말부터 유족들은 귀국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모레까지 강수위가 낮아지지 않으면 이 헝가리 정부는 다른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이 조선소에서 많이 쓰는 플로팅 독, 그러니까 수중에서 배를 띄어 올리는 방식인데 그래도 1순위는 크레인 인양입니다. 이어서 최선 기자입니다. 인양을 위한 크레인 클라크 아담은 아직 침몰 현장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치형 다리를 통과할 만큼 강수위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대한 크레인을 옮기는 방안을 정부 대응팀은 강구 중입니다. 기술적으로 크레인을 정확하게 그 다리의 제일 꼭지점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토요일 저녁. 헝가리 당국이 구상한 플랜 B는 플로팅독 기법을 응용한 방식입니다. 강바닥에 가라앉은 유람선 양측에 바지선을 와이어로 연결한 후 물을 채워 가라앉히고 이후 물을 빼내 바지선의 부력을 높이면서 유람선도 함께 조금씩 떠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아주 깊어서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배가 작업만 하니까 그죠? 로딩이 일정에 걸리도록 배가 잡아 올리면 배가 금방 올라올 건데. 하지만 4시간이면 가능한 크레인 인양과 달리 플로팅독 방식은 사흘 이상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 대응팀은 플로팅독 방식은 아직 구상 중일 뿐 실행 계획은 없다면서 오는 9일 일요일까지 최대한 크레인으로 인양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현재 다뉴브강에선 수색선뿐 아니라 이 군경 헬기 3대가 왕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헬리콥터에 탑승해 강 하류를 돌아봤는데요. 흙탕물은 예상보다 더 탁했고 곳곳에 수풀이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사고 지점부터 하류까지 다뉴브 강을 따라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가 봤습니다. 근접 비행이 금지된 사고 지점 머르기트 섬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강 위에는 작은 수색선들과 바지선이 분주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과 도심을 잇는 머르기트 다리 위는 차량들로 가득하지만 사고 지점 쪽의 일반인 통행은 금지됐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머르기트교와 아르파드교를 지나자 인양선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사고 지점에서 상류 쪽으로 5.5km 떨어진 상공입니다. 바로 아래에는 인양선 클라크아담이 정박해 있습니다. 클라크아담은 인양 준비 작업이 끝나는 대로 사고 지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사고 현장에 있어야 하지만 크레인을 접은 채 수위가 낮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사고 현장을 지나 강 하류 쪽으로 향하는 길. 사고 지점에서 하류 쪽으로 40km 떨어진 상공입니다. 아래 다뉴브강을 보면 흙탕물이라 물속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불안한 강물 때문에 곳곳에 수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찰 순찰차가 강변을 지키고 수색보트는 우거진 숲을 사이사이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사고 지역에서 102km 떨어진 허르턴은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던 곳. 마을 앞까지 차오른 물은 여전한 위세를 자랑합니다. 강물을 바라보는 마음은 하나, 실종자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람선을 침몰시킨 크루즈선의 선장이 이 사고 직후 휴대폰 기록을 일부 지운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그의 변호인 2명은 오늘 모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바이킹 선사 소속 배들의 이름을 공개한 명명식. 침몰 사고를 낸 유리 선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이 된 지 한 달 만에 그가 탔던 배가 네덜란드에서 유조선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바이킹 선사 소속이었는데 선사 측은 당시 선장은 유리 선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헝가리 검찰은 그러나 그 역시 이 sago의 중요 용의자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zt tudom mondani, hogy 2 hónappal ezelőtt volt egy baleset Hollandiában, amivel kapcsolatban egy gyanúsítottként hallgatták ki Hollandiában, és ugye ez egy hivatalos információ. 44년 무사고 베테랑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이 거짓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또 그가 사고 직후 휴대폰 기록을 일부 지운 흔적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선장의 변호인 2명 모두가 오늘 사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헝가리 검찰이 유리 선장의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공개함에 따라 그를 풀어줄지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헝가리 현장 상황은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단 소송을 내기로 한 배우 윤지호 씨의 후원자들이 법원에 윤 씨의 후원 계좌 내역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소장에는 후원금 모금의 목적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지호 씨 후원자들은 다음 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윤 씨 후원 계좌 내역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윤 씨의 거래 정보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윤 씨의 개인 계좌인 신한은행 계좌와 윤 씨가 설립한 비영리단체 지상예비체 국민은행 계좌가 그 대상입니다. 후원금을 얼마나 모았는지 어디에 썼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돈이 개인적인 영단을 위해서 쓰였는지 안 쓰여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원자들은 소장에 윤 씨가 모금할 때 신변 위협을 당했다고 거짓말했거나 주장을 극히 과장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증언자 보호라는 후원금의 목적도 거짓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후원 계좌를 열어달라고 한 건 제가 아닌 시민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후원금을 한 푼도 쓰지 않았고 모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윤지호 씨의 후원자들은 방송에 출연한 윤 씨를 보고 후원을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또 국회의원들까지 감싸서 속았다고 한숨을 내쉽니다. 이어서 최주현 기자입니다.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며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우 윤지호 씨. 한 장이 넘는 분량의 이름들만 쭉 나와야 되는 리스트가 있었고 A4용지 한 장이 넘어가는 거의 한 30명에 가까운 법 위에 선 분이시기 때문에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가 발표한 결론은 달랐습니다. 조사단에서 명단이 누가 어떤 의미로 작성하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 씨의 후원자들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방송 때문에 후원을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서까지 이 사람은 정말 신뢰성이 가는 사람이구나. 홀렸던 것처럼 뭔가 제가 후원을 하지 않았나. 윤 씨는 지난 3월부터 2달간 10차례 넘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일부 후원자들은 윤 씨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한 국회의원들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한 후원자는 국회의원까지 나서는 것을 보고 윤 씨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믿었다며 지금은 속은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4월
캐나다 출국을 앞두고 국회에서 북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방금 모신 대로 윤지호 씨를 공익 제보자로 만든 데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윤 씨의 거짓 증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해당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김철중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윤지호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의원 모임을 결성할 것에 함께 마음을 모았고요. 안민석 의원 주도로 모인 국회의원 9명은 윤 씨를 공익제보자로 치켜세우며 방패막이를 자처했습니다. 윤지호 씨의 용기에 힘입어서 저희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호 씨의 방패막이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난 지금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모임은 그때 그게 언론만 그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다른 모인 적이 없는데 그때는 도와주는 게 당연했죠. 지금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윤 씨가 해결할 일이라며 발을 뺐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 푸는 거는 윤지호 씨의 몫이지. 다른 의원들은 답변을 피하거나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는 그거에 기입을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수준을 몰라요. 뭔가 증언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논란이 이렇게 흐를 줄 몰랐다면서 윤 씨 주장의 진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윤 씨를 둘러싸고 진실을 밝히라고 외쳤던 의원들이 머쓱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이 조금 전 결국 공개됐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그런데 고유정이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전 남편을 살해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미궁입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입니다.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여성이 유치장을 나와 조사실로 향합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살인 피의자 36살 고유정입니다. 범행 당시 흉기를 휘두르다 다친 것으로 보이는 오른손에 등대를 감았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한 듯 시선을 돌리기도 합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가지런히 뒤로 묶었습니다. 체포된 지 엿새가 지났지만 고유정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살해 방법에 대해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 수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유정은 범행 이후 전 남편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미안하다, 고발은 하지 말아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유정의 사형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는 설렘이 유가족의 절규와 통곡으로 돌아왔다며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 시신조차 훼손돼 찾지 못하는 것이냐고 토로했습니다. 피해자의 혈흔에선 니코틴 등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160cm 내외의 고유정이 180cm에 80kg이 넘는 피해자를 어떻게 살해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정책사회부 이은우 기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쭉 봤는데 얼굴 공개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고유정은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는 걸 알았을까요? 네, 아마 몰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 사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죠. 예. 그런 사건인 만큼 이 많은 취재진들이 수사를 하는 제주 동부경찰서에 몰렸는데요. 고유정이 유치장에서 나와서 이 조사실로 향하는 그 순간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제는 왜 공개하기로 했다가 불발이 된 겁니까? 네, 바로 이 고유정의 반발 때문입니다. 이 경찰의 얼굴 공개는 이 무조건 보여주겠다 보다는 가리지는 않겠다에 가깝습니다. 예. 경찰은 얼굴 공개가 이제 결정이 되면은 이 마스크나 외투로 이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언론의 카메라 앞에 세우는데요. 예. 하지만 그게 답니다. 경찰 규칙을 보면 이 얼굴이 드러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 구두로 이렇게 고개를 들어라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역시 공모에 불과할 뿐 예. 강제로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도 이 고개를 숙이는 바람에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고유정이 어제 2시간 이상 버티면서 조사실 안 나왔었잖아요. 얼굴 공개 이렇게 반발하는 이런 행동도 사실 전례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생긴 이후에 이 집행 정지를 신청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어제 고유정의 경찰 조사는 4시 반쯤 끝났고요. 이 무렵이면 공개가 될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 이렇게 나타난 것은 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바로 실랑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기 화면에 보면은 이제 시간대별로 조금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유정이 이제 경찰이 호송줄을 묶는 걸 이렇게 방해하면서 시간을 끌었고요. 변호인도 이 경찰에 이 신상 공개 집행 정지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 정지 신청까지 하면서 얼굴 공개를 굳이 하지 않으려는 고유정의 속내는 뭐라고 좀 봐야 할까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바로 자신의 가족, 자신의 아들 때문에 얼굴 공개가 어렵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흉악범의 아들, 흉악범의 가족으로 몰릴까 봐 걱정을 한 것이겠죠. 결국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일명 머그샷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왼쪽 정면 사진까지 다 나오는 거. 우리는 그게 안 되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 피의자 얼굴을 곧바로 공개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런 사진을 통해서이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이 증거가 충분하며 그리고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극적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사진을 제공한다거나 미국과 영국처럼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얼굴 공개 결정 전에는 이 마스크나 외투로 이렇게 얼굴을 가려주는데 이 역시 해외에서는 보기 드문 제도라고 합니다. 참 글쎄 앞으로 이제 모든 흉악범들이 고유정 따라서 머리카락으로 얼굴 가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책사회부 이윤우 기자였습니다. 얼마 전 약혼자의 후배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80대 아버지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가해자는 성폭행을 피해 창밖으로 추락했던 피해자를 다시 끌고 올라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반팔 티셔츠 차림에 빨간색 모자를 쓴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2시간 뒤 이 남성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파란색 긴팔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납니다. 이 남성은 37살 최모 씨. 선배 약혼녀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살해한 뒤 옷까지 갈아입고 현장을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최 씨는 이날 새벽 선배에게 급한 일이 있다고 속여 선배 약혼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여성은 성폭행을 피해 6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립니다. 추락한 여성은 다행히 의식이 있었지만 최 씨는 이 여성을 다시 집으로 데려와 또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지금 6층에서 떨어져갖고 지금 사기를 해밀고 있는 놈한테 그 보수 친 사람 될 거예요, 왜? 그때도 병원을 데리고 갔으면. 최 씨는 저항을 계속하는 여성을 결국 옥졸라 살해했습니다. 범행 당시 최 씨는 2건의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범행을 저지르러 가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안 돼요?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파렴치한 살인마를 사형시켜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또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 딸들이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종이 상자에 담겨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아이의 부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알고 보니 어린아이를 엿새 동안이나 혼자 방치해 굶어 죽게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나섭니다. 종이박스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잠시 뒤 역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뒤를 따릅니다. 아이를 오랫동안 혼자 두면 잘못될 거라고 생각 못하셨습니까? 경찰은 그제 오후 이들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부모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무려 엿새 동안 아이를 집에 홀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모는 이 기간 집을 나와 각자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소화기관에서 음식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상당 기간 공복 상태였다는 부검 결과도 확보했습니다. 분유를 먹이고 재웠는데 다음날 아침 숨져 있었다는 부모 진술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부모는 지난달 31일 집에 돌아와 숨진 아이를 발견했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육아 문제로 많이 다퉜고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것이라 생각해 집을 나가 따로 생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만취 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배우 박혜미 씨의 전 남편 황민 씨.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줄었습니다. 법원이 감형을 결정한 이유를 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 제가 다 잘못한 거고요. 제가 음주운전한 거고요. 아까운 생명 이렇게 돼서 유가족분들께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황 씨는 지난해 8월 시속 167km로 차량을 몰던 중 갓길에 서 있던 화물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등 2명이 숨지고 황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황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습니다. 1심은 황 씨에게 난폭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줄였습니다. 황 씨가 일부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한 점이 참작된 겁니다.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지만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도 감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황 씨는 사고 이후 배우 박혜미 씨와 이혼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아내를 협박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아내로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A씨가 휴대전화 협박 문자를 받기 시작한 건 지난 3월 중순쯤입니다. 문자를 보낸 이는 A씨가 과거 방문한 적이 있는 술집에서 일했던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은 A씨가 남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방문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입을 닫는 대가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협박 문자가 한 달 넘게 계속되자 A씨는 지난 4월 이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초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을 검거해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지난달 9일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협박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연예인 아내인 줄 몰랐다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채널A는 A씨의 입장을 들으려고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지난 4월 화마가 휩쓸고 간 강원 지역이 어제 오늘은 큰 비가 내리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폭우로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로 타다 남은 나무들이 비탈면에 쌓여 있습니다. 산사태가 우려돼 나무를 베어 긴급 조치에 나선 겁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이곳에는 140mm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우가 올 경우 토사가 흘러내려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곳인데요. 이렇게 위험천만한 산 밑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재민이 거주하는 임시 거처를 비롯해 마을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다 타버려 민둥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의 주민들은 앞으로 다가올 장마가 더 걱정입니다. 장마면 200mm 걸지 300mm 걸지 어떻게 알아? 그때 오면 다 내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 다 죽는데 지금 발이. 이재민들이 머무는 임시거처 주변은 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보니 적은 비에도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못 잤어요. 세관에서 잤어요. 비가 와가지고. 빠져서 뭐 올 수가 있나? 여기다 깔고 근데 댕기려고. 고성군과 속초시는 장마철이 되기 전에 복구 작업을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이전에 물 흐름이 원활하도록 잘 이제 마무리 지을 목표로 가고 있고요. 비가 올 때는 또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서 예방 조치를 할 거예요. 산불 피해 주민들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했습니다. 지원책을 즉각 발표하라! 산불에 이어 비 피해 걱정까지 강원 고성과 속초 주민들의 시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최근 대구 외곽 마을에서 이 황동으로 된 다리 이름판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벌써 20개 넘게 사라졌습니다. CCTV도 없어서 범인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배우미 기자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시골 마을 입구. 다리를 건너려고 보니 다리 이름을 알려주는 금속 명판이 사라졌습니다. 교량 정보를 새긴 설명판도 강제로 뜯어낸 흔적만 남았습니다. 옆마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리에는 이런 이름판이 4개가 붙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3개는 떨어져 나가고 흔적만 남았습니다. 여기 오면 동네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동네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 사라진 다리 이름판만 20개가 넘습니다. 이름판은 녹슬지 않는 황동 합금 재질로 일반 금속보다 값이 더 나가다 보니 누군가 몰래 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고물상에서 3,700, 800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고철은 300원에서 350원이니까 약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딴 이름표 도난 사건이 요즘 어려운 경기 탓이라고 말합니다. 먹고 살기 쉬우면 뭐하려고 이거 훔치러 오겠노? 훔치기가 제일 쉽잖아. 집에 안 들어갔댔지. 뭐 개가 짖나? 다리와 마을 주변에는 CCTV도 없어 범인은 오리무중입니다. 지자체들은 사라진 이름판 현황을 다시 파악해 조만간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이 며칠 전 조현병 환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면서 3살배기 아이와 예비 신부가 목숨을 잃었던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이 관리받지 못한 조현병에 우리의 도로교통 안전이 뻥 뚫린 셈이죠. 그런데 이 조현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지금도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살배기 아이와 예비 신부를 포함해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운전자는 조현병 환자인 40살 박모 씨였습니다. 2달 전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고를 낼 위험이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면허시험을 보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직접 병력을 적지 않으면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6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만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관련된 것들을 체크하도록 본인 스스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약물 복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할 수가 없죠. 국내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조현병 환자를 파악해보니 10명 중 6명 가까이 운전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조현병 환자 중에 절반 이상이 운전하는 것 같은데요. 위험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법 체계 하에서 치료를 명령한다든가 입원을 하게 한다든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현병 환자의 운전면허 관리에 더욱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 50만 국내 조현병 환자 가운데 치료를 받는 환자는 10만 명에 불과합니다. 재활시설 입소 기간이 딱 3년이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사회에 잘 정착한 조현병 환자들은 국가가 관심을 가져준다면 충분히 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다혜 기자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재기 과정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청춘. 영화 속 주인공인 최범석 씨는 실제 조현병 환자입니다. 7년 전엔 5m 높이 다리에서 뛰어내려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뛰어내려도 될 것 같아서. 아니, 영화에 산능력이 생각나고 뛰었어요. 지금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민간 공동생활 가정에서 살며 직장도 구했지만 당시엔 노숙 생활을 하다 병을 키웠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입소 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3년 만기가 되면은 자동으로 퇴소가 되면서 다른 기관으로 옮겨야 됐어요. 그래서 짐을 싸들고 다 바리바리 옮겨갖고 다. 부모가 없는 정호식 씨는 보육원을 퇴소한 뒤 버려진 창고에 숨어 살았습니다. 적응이 안 돼가지고 같이 못 있고 또 놀러 다녔어요. 수급비가 나오니까 그 수급비로 생활하게 되었고. 국내 조현병 환자는 5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치료를 받는 환자는 10만 명에 그칩니다. 조현병 치료와 관리를 위한 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탓입니다. 네가 있을 데가 없다고 한숨만 나고 답답하고 센터 같은 데서 치료받고 싶고 그러는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은 3,889원. 세계보건기구에 가입된 31개 유럽 국가 평균의 16% 수준에 불과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대출 규제, 신도시 개발에 이어 이번에는 분양가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의지는 알겠는데 시세보다 싼 분양가로 로또 청약만 늘려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방배 경남 아파트를 재건축해 분양했던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4,687만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의 4월 평균 분양가도 2,56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3% 오르는 등 분양가는 빠르게 올랐습니다.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분양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국토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를 지금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근처에서 최근 1년 동안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 수준에 맞추되 분양된 지 1년 넘은 아파트만 있다면 그 단지 분양가의 105%, 준공 아파트만 있을 땐 시세를 넘지 않도록 분양가를 정해야 합니다.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더 커져 당첨만 되면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돼 로또 청약 열풍이 재현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위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분양 물량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 가지고 앞으로 로또 청약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커요. 수익성 악화를 걱정하는 건설사가 주택 공급을 줄여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혁신학교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하게 하자고 만든 제도입니다. 서울 강남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그런지 이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복판에 위치한 대곡초등학교. 독서 연수인 줄 알고 모인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라는 말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근데 왜 제목이 바뀌었죠? 여기는 혁신학교 공모 사업에 사인을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혁신학교 신청은 교사 50% 또는 학부모 50% 동의로 가능한데 학부모 동의 없이 교사 투표만으로 신청을 강행하자 강력 반발한 겁니다. 아예 우리 의사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그냥 교원 좀 한 다음에 아무 얘기 없이 슬슬쩍 넘어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혁신학교는 주입식 대신 창의적인 교육을 취지로 2009년 도입됐습니다. 교육 여건이 취약한 곳에서는 환영하지만 서울 강남 등의 지역에선 번번이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강남 학부모들은 혁신학교 교육이 입시 경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혁신학교 고교생 중 기초학력 미달자는 11.9%로 전국 고교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들이 혁신학교 전환을 고려하는 건 교육청의 강력한 요구 때문입니다. 혁신학교가 워낙 유치가 안 되니까 웬만한 학교들한테는 다
다들 한 번씩 요청을 하거든요. 일부 학교에서는 반강제적인 혁신학교 투표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안 했거든요. 아예 안 했는데 왜 안 하냐고, 왜 혼자만 안 하냐고 막 압박을 가하더라고요. 혁신학교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해소가 급선무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조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출근율은 60%가 넘습니다. 강경한 노조 지도부에 구성원들이 등을 돌린다는 분석입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노조의 전면 파업 선언 이후 첫 근무일을 맞은 르노 삼성자동차. 하지만 10명 가운데 6명 이상 출근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분 파업 때 파업 참가율이 90%였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르노 삼성은 주야간 2교대로 나눠 하루 평균 차량 400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430명 중에서 1,060명이 출근을 했습니다. 1,090명 중에서 725명이 출근을 해서 66% 출근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야간조 역시 비슷한 인원이 출근해 생산을 이어갔습니다. 공휴일인 어제도 특근 신청자 69명 가운데 67명이 출근했습니다. 지도부의 강경 노선에 반대하는 노조원이 늘어나면서 전면 파업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노조는 회사와 임금 협상에서 파업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과 파업 참가자에게 더 많은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파업 참가율이 계속 떨어지자 이를 막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 노노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괴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 노조가 파업 동력을 잃으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진 노사 분규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꼭 필요한 투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앞선 두 번의 불응에 이어 세 번째 소환 통보만에 출석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경찰서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앞 폭력 시위에 대해선 탄력 근로제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꼭 필요한 투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규탄과 저항이었고 국회에 대한 온몸을 던진 문제 제기였습니다. 반면 경찰은 당시 민노총 집회를 폭력 시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폭력 시위를 김 위원장이 주도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과격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 차단벽은 물론 국회 담벼락까지 무너뜨리고 국회에 불법 진입한 김 위원장 등 25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가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폭력 시위를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민노총 간부 6명 가운데 김모 조직쟁이 실장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천안함 그리고 연평해전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점심을 함께 했었는데요. 그런데 청와대가 나눠준 소책자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국가의 공자와 온 가족의 마음을 보듬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천안함과 연평해전 유족 등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초청한 자리. 그런데 오찬에 앞서 메뉴와 함께 자리에 비치한 7장 분량의 국정 홍보용 화보 책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오찬 자리 때마다 배포하는 홍보 책자지만 실린 사진이 행사 취지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번쩍 들고 웃는 사진과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관람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겼습니다.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 자식을 하늘나라에 가게 만든 장군인데 그 사람이 우리하고는 또 뭐랄까 하늘이고 둘이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런 사진 떡하니 거기 사진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심정은 사실 굉장히 좀 불편했죠.
먹다가 급체해가지고요. 토를 여러 번 해서 서정우 하사 어머니께서 이걸 보시고 저희 같은 테이블에 있던 안보실장님한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천안함 생존장병 전준영 씨는 유족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 같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사과 한마디만이라도 바로 그 한마디를 그렇게 부탁해도 듣는 듯 마는 듯. 배려가 부족했던 정부의 태도에 유족들은 두 번 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한 약산 김원봉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 해방 이후 월북한 이력 때문일 텐데요. 야당은 대통령이 나서 과거사 논쟁을 조장한다며 비난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원봉의 월북 이력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발언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들고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고위직까지 오른 김원봉을 추켜 세웠습니다. 보수 우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으로 한국 전쟁 때 그런 우리 호국 영령들의 목숨을 앗아간 김원봉을 높이 평가하는 대통령이 과연 있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북한에서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한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이 민주당의 뿌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월북 전후 행적을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 발언을 엄호했습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공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의당도 거들었습니다. 약산성의 재평가를 두고 자유한국당 등이 반발하는 것은 자신들의 뿌리가 친일파에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뿐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김원봉 언급이 독립유공자 서훈 추서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봉 평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앞서도 잠깐 언급했던 이 김원봉의 광복 이후 북한에서의 행적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인물을 왜 문재인 대통령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조아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남 밀양 출신 약산 김원봉은 항일 무장투쟁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께서나 무장을 만주로 들어가 우리는 조국혁명군과 연합해서 우유조국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1942년 광복군 편입 이후에는 부사령관을 맡았는데 좌우 합작의 대표 사례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혼란기인 1948년 북한으로 건너가 김일성과 함께합니다. 조선인민공화당 김원봉 씨는 양국 군대 동시 철퇴를 고려하였습니다. 이후 북한 초대 내각에서 국가 검열상을 맡아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노동상 당 부위원장까지 지냈는데 6.25 전쟁 때 공로로 김일성에게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1958년 김일성의 빨치산파와 대립하다 결국 숙청당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야당 대표 시절부터 김원봉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당시 개봉한 영화 암살 관람 뒤 남에서도 북에서도 설 곳이 없었다며 김원봉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원봉 선생에게 최고급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 잔 바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남에서도 북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김원봉에 대해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정부의 김원봉 서훈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는 보훈처가 추진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훈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자는 제외한다는 보훈 규정과 상훈법을 고쳐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미국이 이번엔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렸습니다.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직 하나고 대만은 국가가 아니라는 원칙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 불이 붙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우혁 특파원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사상 첫 중국 방문으로 수교 물꼬를 텄던 미국. 1979년 중국과 정식으로 수교하면서 미국은 대만을 내줬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40년간 유지된 원칙을 깨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펴낸 보고서에서 대만을 처음으로 국가로 분류한 겁니다. 지난주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을 공격한 데 이어 대만 문제를 건드린 겁니다. Freedom of navigation is another good example, but you can't ignore some of these serious issues that exist in this region. 第一，任何分裂中国的企图都不可能得逞。第二，任何干涉台湾问题的行径都注定失败。 대만은 최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미국과의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대해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깨는 언급인 만큼 강력한 대응이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들의 예의 없는 행동이 논란입니다. 팬들은 한국 야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삼성 이학주에게 볼넷을 내주는 NC 에디 버틀러. 갑자기 글러브를 벗어던지더니 발로 걷어찹니다. 빅리그 출신 버틀러가 메이저리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상식적 행동을 보인 겁니다. 한국 야구를 우습게 한 것이라는 야구 팬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여타 선수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은 좀 너그럽게 넘어가는 게 메이저리그 생태가 좀 있거든요. 국내의 정서 또는 야구의 분위기를 버틀러 선수가 잘 모른 것 같은데. 일주일 전엔 한화 제라드 호잉이 도루를 시도하다 태그아웃되자 상대 김선빈의 글러브를 치려는 행동을 보여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1998년 첫 외국인 선수가 KBO에 입성한 지 22년째. 외국인 선수들의 경기 중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롯데 펠릭스 호세는 관중이 던진 생수병의 격분에 관중석을 향해 배트를 집어던졌고 SK 텔슨 브리또는 경기 중 배트를 들고 상대 덕아웃을 습격했습니다. 자, 지금 완전히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심판에게 한국말로 욕설을 퍼부은 찰리 슈렉. 상대팀 감독에게 손가락 욕을 한 유네스키 마야도 논란이 됐습니다. 리그 내규는 욕설, 폭언, 폭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를 명시하고 있지만 단순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재와 함께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구단 차원의 교육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조선시대 달 항아리 중에 가장 큰 달 항아리가 공개됐습니다. 12일 예정된 경매를 앞두고 공개된 달 항아리는 높이가 57cm로 제작의 한계 때문에 높이가 50cm를 넘지 못했던 기존 달 항아리보다 큽니다. 언제 비가 왔냐는 듯 서울 하늘은 오후부터 맑게 갠 모습입니다. 이곳 청계천에도 금요일 저녁 시간에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말은 날씨가 제각각입니다. 주말 내내 더위 걱정은 없습니다만 하늘 표정은 다를 텐데요.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은 흐리고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그 밖에 중부와 또 전북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정오 무렵에 시작돼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칠 텐데요. 서울, 경기와 영서에는 10에서 40mm, 그 밖에 중부와 전북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양이 많진 않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이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내륙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금요일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